물류는 서비스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서비스 활동이든 뭐 생산 활동이든 뭐든 앞으로 얼만큼의 물동량이나 수요가 있을지를 정확히 알아야 인력, 시설, 장비를 얼마나 갖다 놓는 게 최적일지, 그걸 갖고 운영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획할 수가 있죠.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수요 예측은 빠지지 않고 물류관리론 아니면 보관항론에서 반드시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은 이제 계열치수, 모듈 시스템이라고 앞서서 잠깐 언급드렸잖아요. 그래서 물류에서 수많은 제조업체, 유통업체가 다양한 시설과 장비, 규격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화물도 표준화가 안 돼 있고 시설도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 연계를 못해요. 넘겨줄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기계나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모듈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체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표준 팔레트는 T11형 팔레트거든요. 가로, 세로 1100, 1100, 1m 10, 1m 10 이런 식으로. 다음은 이제 시설 부담 이자, 재고 부담 이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물류는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뭐 창고도 있어야 되고, 그죠? 창고 안에 시설, 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운송 수단도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내 돈이 그 자산의 형태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류 기업 입장에서 이 물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재화에 대한 내 돈이 이제 재화의 형태로 머물고 있는 게 재고니까. 그리고 암호화 기술, 우리가 여러 기업들 간에 데이터를 교환을 하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암호화 시키고 받는 사람이 복호화를 시켜서 사용을 하는데, 비밀키 암호화 방식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당사자가 있으면 각각의 비밀키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둘 간에 암호화 복호화 시키고. 그러니까 정보 교환 당사자가 많아지면 관리해야 될 키가 많아요. 근데 1, 2, 3, 4로 암호화 시켰을 때 복호화도 1, 2, 3, 4로 하기 때문에 저게 단순하고 빠르고 용량이 늘지도 않아요. 이 암호화 복호화 과정. 단순하죠. 요 정도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많이 나오지만 추가적인 부분들은 교수님을 통해서 혹은 지식인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여러분 이어가시는데 제가 도움을 끝까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도 열심히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백소라 교수고요. 여러분들 보니까 웹북과나 혹은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과에서도 와주셨는데요.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 과에서도 지금 참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과에서 지금 와주셨는데, 이렇게 귀한 주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과목, 이 화물 운송론의 특징은요, 일단 쉽다라고 하는 거, 다행이죠. 화물 운송론은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챕터로 구성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화물 자동차 운송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화물 자동차 운송 부분은요, 기초 부분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행히 이런 부분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고득점 하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계산하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처음 보면 놀랄 수도 있지만 한 두 번 정도 하면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운송의 3요소라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쵸? 이게 그냥 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무엇이냐, 맞는 것 무엇이냐 그러면 그 중에 보기 하나가 이거예요. 운송의 3요소에는 모드, 노드, 링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그리고 이제 다음 보기에는 모드란 무엇이고 혹은 노드는 무엇이고 라는 식으로 나올 거예요. 다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드릴게요. 다음 중 화물에 관련된 용어로서 틀리게 기술한 것은 무엇이냐. 그럼 이런 것들이 나와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보기로 나오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그냥 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자,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드릴게요. 다음 중 운송 합리화를 위한 정책 원칙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운송 합리화를 위한 원칙으로 틀린 것은 혹은 맞는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풀자일 때는 이제 틀린 것은 하는 게 더 쉽겠죠?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보기입니다. 다 보기. 이 중에서 모르는 것만 모르실 것 같은 것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운송은 아까 배웠죠. 장소적 효용을 창출한다. 요거 별표. 그죠? 그리고 물류 비중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어떤 제3국으로 물건을 보낸다? 그럼 물류비가 많이 들어요. 뭐예요? 물류비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창고비도 있고, 포장비도 있고, 통화 관련된 대기할 때 창고 또 나가죠. 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갖다 주는 거 있죠. 운송. 갖다 주는 거. 그게 돈이 제일 많이 들어요. 자, 여기 별표 갑니다. 물류비 중에 가장 큰 비율로 차지하는 게 운송이다. 여러분들 외국 놀러 가실 때 비행기 값이 제일 많이 들죠. 비행기 타고 가는 거. 그 운송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은 이걸 달달달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제가 찍어주는 거 위주로 외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머지는 이런 건 상식적이에요. 포장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택배회사에서 물건 안 받아가잖아요. 그쵸? 너무 당연해요.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포장이 300만 원을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한 개 포장이 아니고 한 번에 보내는 화물들 있죠. 그거가 300만 원을 넘어버린다? 그러면 얘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서 택배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모피코트 있죠. 이런 것들은 택배로 접수받지 않아요. 직접 사람이 배송합니다. 이런 것들. 모피를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근데 이제 금액을 기억을 해주세요. 300만 원을 초과하면 화물을 거부한다. 자, 그 다음 8번. 위험하다. 위법하다. 그 다음에 10번. 또 중요. 현금화할 수 있는 물건이다. 카드 이런 것들도 택배 배송 안 되죠. 그리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서류예요. 다시 만들 수 없어요. 재생 불가능한 거. 동물 택배 안 되죠. 아시겠죠? 이렇게 좀 그 이미지를 연상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수업을 끝낼 거고요. 여러분들 요 페이지 있죠? 요건 여러분들 그냥 각자 외우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네. 제가 중요한 문구만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 각자 이제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물류관리사 시험에 제일 어려운 그 시험 과목이 물류 관련 법규입니다. 자, 일단 물류정책 기본법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류정책 기본법은 보시면 이렇게 6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총칙이 있고 물류정책의 종합과 조정, 물류체계의 효율화 이렇게 6개로 구분이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보시면 총칙에서는 거의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게 매번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한 문제 정도는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좀 한 번 정도는 읽어봐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목적도 있고 용어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런 게 있는데 요 두 개는 중요하지 않고 용어의 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물류 사업의 종류 쪽에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기출 문제들 쭉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류 사업의 종류에 대한 걸 좀 명확히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물류정책의 조합과 조정에서는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류정책의 종합과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가물류 기본계획.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물류 기본계획이 10년 단위로 매 5년마다 수립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고 누가 수립을 하고 있고 주기는 어떻게 되고 내용은 어떻고 절차는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한 것 정도를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뒤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여기는 지금 보시면 9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죠. 거기에 총칙부터 쭉 있는데 총칙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용어의 정의는 항상 다 보셔야 돼요. 어느 법이든 나오는 용어의 정의는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통산업발전계획에서 한 문제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느 법이나 그 계획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유통산업발전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 수립을 하는 절차, 그 다음에 시행 수립권자, 그 다음에 계획의 내용 등 이런 것도 좀 알려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기본계획이 있고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국가물류 기본계획이 있고 연도별 시행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비교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산업 발전 기반의 조성에서는 뭐 자주는 안 나오지만 가끔 한 문제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시간 없으면 꼭 보실 필요성은 없지만 혹시 시간 있으신 분은 보시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유통기능의 강화에서는 한 문제 정도 예상이 봅니다. 여기에서는 공동집배송센터. 자, 여기에도 물류센터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매물류센터 있죠. 그 다음에 상점진흥가 조합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공동집배송센터 있잖아요. 이거 개념들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지정요건, 시설 및 운영 기준, 시정 명령, 그 다음에 개발 촉진 지구 요건 등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거래 질서의 확립. 여기서도 한 문제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자, 아까 보시면 여기 대규모 점포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점포나 그 다음에 여기 상점가 진흥조합 전문 상가단지 이런 것들이 서로 갈등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조정해 주는 게 유통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어떤 분쟁을 조정하고, 조정 절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연결돼서 나온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보칙 및 벌칙 시간 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